네, 성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5일 청년 한동 육아 행정 프로젝트 C 성사님들을 위한 10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강좌를 위해 신봉수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순종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양성열 과장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도 영혼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일정과 또 강의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양성열 과장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대학교 병원 인턴 수료하시고 전주예수병원 내과 전공의 수료하시고 전주예수병원 소화기 내과 전임의로 또 수료하셨습니다. 현재는 전주예수병원 소화기 내과 임상과장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양성열 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수병원 양성열입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작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PPT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021년에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이제 임상진 개정안을 대한내과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소화성 궤양이나 위장관 악성 종양, 위식도 역류 질환, 아니면 췌담도 질환과 기질적인 질환이 없으면서 지금 위장관 질환이 만성적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이제 국제학회에서 이제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4가지 증상, 식후 만복감, 그리고 조기 포만감, 그리고 명치 쪽의 통증, 그리고 명치 쪽의 쓰라린 느낌이 이제 바더성,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지속이 되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볼 것은 이제 보미팅, 구토인데요. 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보다는 다른 기질적 질환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이제 앞에 두 가지 아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에피가스틱 페인 신드롬, 그러니까 상복부 통증 증후군이죠. 통증이 느껴지거나 톡스림 증상이 느껴지거나 할 경우를 이제 에피가스틱 페인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포스트프란디얼 디스트레스 신드롬, 식후의 이제 통증, 식후 고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식후 이제 빨리 포만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식후에 더부룩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하는 경우를 포스트프란디얼 디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느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 자체는 우리나라의 유병률을 보면 이제 8.4에서 15.5%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무엇이 원인이 되느냐를 연구된 것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염증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리고 위산, 그리고 식이, 어떤 것을 먹느냐,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그리고 사회 정신적인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자체의 그 운동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예민성을 올려서 이러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뇌에서의 정신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진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표인데,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그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라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의 위암 발병자 수는 이제 매년 대략 29,400명, 2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이를 따지면 이제 10만 명당 이제 20세, 30세 정도의 나이에서는 남자는 7.4명, 여자는 8.3명 정도이지만 40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위험성이 10배 정도 증가를 해서 남자는 73명, 여자는 35명 정도가 10만 명에 발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40세 이상의 환자가 이런 만성 소화불량 증상들을 나타낼 경우에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내시경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위암 유병률이 또한 높고 발병 연령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가능하면 위내시경을 시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위암 발병률 때문에 국가암검진 사업에서도 40세 이상 남녀에 대해서는 2년마다 기본 검사로 위내시경을 시행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이러한 폭스림균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분비 억제제, 그러니까 약에 반응하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감염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헬리코박터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검사인데, 이런 검사는 이제 위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조직을 채취해서 바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소 호기 검사. 이 검사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하지 않고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봉투에다가 이제 약을 먹고 숨을 불어 넣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변을 채취하거나 피를 검사를 통해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항원 자체를 찾아내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의 편의성 때문에 앞에 두 검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위궤양이나 위암이 진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들이 보험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이 검사를 할지, 그러니까 시에로 텍스 신속 요소 분해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검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가 보통 그 여부를 물어보는데, 가능하면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 이제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 경고 증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해서 자세한 검사를 해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 40세 이상이 삼킴곤란,
이제 뭐 음식물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이제 뭐 걸린 느낌 같은 게 든다거나 통증이 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거나, 출혈 징후, 대변이 색이 검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아니면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통 소염제, 이제 뭐 개보린 같은 류를 말하는데요. 이런 진통 소염제, 아니면 이제 관절통이 있어서 이런 진통 소염제들을 많이 자주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항혈전제를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이러한 항혈전제들을 복용하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필히 항부 위장관 내시경들을 받아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나 초음파, CT 등의 이제 정밀 검사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증상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 학회에서 나온 이제 기능성 소화 불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이제 위 내시경을 시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봤을 때는 40대 이상일 경우에는 위 내시경을 시행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여기서 그 외에 다른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먼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이제 PPI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위산 분비 억제제를 이제 첫 번째 약제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운동조절제, 위 운동조절제, 프로카이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TCA는 이제 항우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위장 질환들에 대하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이나 제균 치료에 의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위장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코세라피, 정신과적인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개씩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결국 위산 자체를 위에 산도 자체를 내려서 자극이 덜 되게 하는 기전을 가진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 가장 이제 효과가 확실해서 1차 치료로 권고를 하고 있고,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장기적인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는 8주 이상 이 약을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의 아양중, 이제 폭스림,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에 이러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1차 치료 약제로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가 있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의원에서 약을 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소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빠르게 증상 호전을 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장관 운동 촉진제들은 여기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몸의 신경들에 대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장의 평활근을 작용을 시켜서 위장 운동성 자체를 강화시키는 약들인데, 이러한 다양한 기전들을 가진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결국 그 약을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의 기준에서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이제 이런 약들도 증상 호전에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식후 소화불량증 아양 중에 이제 식후에 조기 만복감이나 식후 불편감 같은 식후 고통 증후군 환자에서 운동 촉진제를 1차 치료 약제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 중에서는 이걸 5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비가역적인 약제 부작용, 그러니까 한번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파킨슨 병 증상 같은 이제 몸을 헐렁 떤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간혹가다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약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요. 거의 안 쓰고 이제 병원에 거의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뭐 병원에 내원을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먹는 약 같은 경우에 이런 게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장기적인 증상 완화에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유럽과 미국 같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를 만약에 있다면 할 것을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아 쪽이나 한국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저도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세균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가지는 분들이 한 10분에 1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균 치료로 인한 약제 비용이나 약물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내성균의 출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고는 약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균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위암이나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을 경우 위암, 위궤양 발병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약에 헬리코박터 위험이 발견이 된다면 가능하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약들이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항우울제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위장관 쪽 문제들은 정신 사회적인 문제들이랑 상당히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러한 오히려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어떤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해서 계속 속이 쓰리다. 근데 내시경도 이상했고 그리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우울증 치료를 했더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치료 같은 경우에 약물치료 반응이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경우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식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헌 자료는 좀 부족한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그나마 이제 좀 연구가 된 것이 있다면 이제 고지방식 같은 경우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이 특별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음식들을 피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 음식, 매운 음식들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그러한 증상들을 많이 유발한다. 그리고 탄산음료, 커피도 이런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자료이고요. 이건 이제 소화기내과 학회에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책자인데요. 이러한 고지방식이, 유제품, 밀가루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 신음식, 산도가 높은 이런 과일 주스 등의 음식, 그리고 커피, 술, 탄산음료,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나 빨리 먹는 습관 등이 이러한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강의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은 기질적인 질환, 위암이나 위궤양이 없이 6개월 이상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될 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위산, 그리고 정신사회적 요인, 만성염증이나 생활습관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며 만약 40대 이상의 만성 소화불량 환자는 이제 한국인의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해볼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삼킴 곤란이나 지속적인 구토,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 출혈, 위암 가족력
이제 진통, 소염제나 항혈전제 복용 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서 자세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로는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나 위장강인성 촉진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치료들의 반응이 없을 경우에 이제 항우울제나 이제 정신치료적인 치료들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측에서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야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의규 원장님 대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예, 오늘 강해주신 양승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채팅창으로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질문도 확인하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남편이 한 2주 정도 그 헬리코박터 그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랬는데 한 2주 정도 또 먹고 있는데 속이 별로 불편하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복용을 하지 않는데, 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차에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결국 2차적인 약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2차 약제 같은 경우가 특히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복용할 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면 딱 2주만 복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 약제 조합 자체는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약제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제균 치료를 시작을 했으면 가능하면 약을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헬리코박터 자체의 내성을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약을 이제 가능하면 끝까지 복용을 하시는 것이